방금 이렇게 우리 정진욱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대표 저자와 함께 그랬는데 저는 저자도 아니고 역자도 아니고 제가 굳이 한 게 있다면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몇 군데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얼마만큼 샌델을 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현재 아주 뭐 엄청난 붓으로 이 판매고를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정진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0일에 샌델 교수님이 경희대학교에서 대중 강의를 했었습니다. 약 5,00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제가 그날 가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7시부터 강연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통은 그럼 한 10분 정도 가면은 일찍 가면은 굉장히 양호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불길한 느낌에 6시 10분이 돼서 갔어요. 영어 표현 한마디 하면요. 오 마이 갓. 그 볕에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렇게 이 책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샌델 교수님은 이 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본인이 정의라고 하는 강좌의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국의 청중들을 놓고 실제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청중들을 보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중고등학생들도 꽤나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5,000명이나 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할 때는 1,000명 정도를 데리고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 그것도 영어를 자국말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어떻게 한국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지.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이 양반이 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미 뭔가 하면은 굉장한 정도로 이 소통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학계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정말로 아주 굉장히 그분이 가지고 있던 순발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나라 사정에 특한 사례를 본인이 현장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청중 중에 한 명을 아무나 잡아가지고 당신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입학 방침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근데 2020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에다가 하버드 캠퍼스를 낸다. 근데 어디냐? 평양에다 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한국은 통일이 돼 있을 거다. 이 보세요. 얼마나 재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가려워하는 부분들, 잘 소망하는 부분들을 잡아내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던지는 주제가 이거였어요. 남한은 아무래도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남한 학생들은 자랐으니까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북한 학생을 오히려 학교에서 뽑아주는 게 정의로운 건 아닐까. 이 주제를 놓고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국제화됐다고 하는 것을 느낀 게 이 강의에 참석한 상당수 학생들이 정말로 네이티브 못지않은 영어들을 구현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수업은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 수업을 요 책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강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샌델 교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의 탁월함 뿐만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의 지적인 풍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목말라 하는 아주 절실한 요구들, 이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하버드 대학의 그 지적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영미 철학 아주 긴 이야기들 너무 복잡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화나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해결은 아시죠? 그러니까 혹시 해결책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안 읽기를 잘 하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학 3학년 때 철학과를 다니면은 그래도 칸트를 읽어야 된다 해가지고 칸트를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불어 공부를 제2외국어로 했거든요. 독일어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 그 강좌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처음에는 영어, 한국말 뭐든지 읽어도 좋다 그러더니만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딱 끝나니까 철학과 3학년쯤 됐으면 당연히 독일어로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수강 신청 변경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일어로 읽는데 제가 정말 독일어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3개월을 축 짜고 따라가니까 칸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트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킨 김에 2학기 때 이분이 또 해결 강의도 하시겠대요. 해결 강의를 갔는데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정말 아니야. 그래서 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중에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해결책을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말 뜻을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만은 나보고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그러더라. 그죠? 그럴 정도로 어려운 책이었고 그 결과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윤리학, 이런 윤리학 이론이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을 못 받습니다. 특히나 철학자들한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는 철학자들한테는 조금 관심을 갖는데 혹시 선생님들 중에 대학 다닐 때 철학과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상담받으러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인생에 고민이 있었고 철학과 교수님 찾아가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잘하셨어요. 제가 그 전직 옛날에 장관까지 하셨던 분한테 1학년 때 찾아갔어요.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기대했던 거는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면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오늘 데모하러 나가라, 뭐 아니면 데모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네가 말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화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자들한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1900년대, 적어도 1970년대까지 서양, 미국과 영국의 많은 철학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뭐가 옳은 거냐? 옳다는 말이 뭔지 그거 한번 따져보자. 우리는 화나죠 이러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역시 철학은 시잘데기 없는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도 철학은 외면당합니다.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 60년대 베트남 전쟁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히피들 난리 부리고 하는데 철학 교수들, 윤리학자들, 인생의 목적을 잊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가면은 그래 옳은 게 뭔지 따져보자. 당연히 외면당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1971년에 존 롤즈라고 하는 분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서양 철학의 역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라고 한다면은 현대 도덕 철학, 현대 정치 철학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영향은 굉장히 큰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롤즈를 중심에 두고 흔히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노직과 그 다음에 좌파 공동체주의라고 일컬어지는 마이클 월처 두 사람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노직이 그야말로 우파 입장에 서가지고 롤즈의 정의론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나키 스테이트 앤 유토피아라는 책으로 1974년도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마이클 월츠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좌파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주의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98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아마티아 센이 그때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롤즈 정의론에 대해 가지고 철학자, 그 다음에 이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는 젊을 때 공산주의자였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버드 대학교는 그야말로 정의론에 대한 뭐랄까 논쟁의 진앙지가 되는 거죠. 이때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불과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Liberalism and its Critics, its Limits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주의적인 비판의 잣대를 가지고 롤즈를 비판합니다. 이러면서 샌델 교수가 이때 당시에 완전히 진짜 뜹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러면서 아마 7살인가 20대 후반에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오게 됩니다. 샌델 교수가. 그러면서 이 사람 근데 철학과로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은 행정학과. 그러니까 거긴 정치학과가 없으니까는요. 행정학과, 우리 뭐 정치학 다 같이 하는 과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롤즈의 강의를 어쩌면 롤즈보다도 더 실감나게 학생들한테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 20년 가까이 샌더스 티어터라고 하는 강당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가장 많을 때는 1,100 몇 명이 수강 신청을 했대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학생 전체가 한 해 신입생이 4,000명인데 1,100 몇 명이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 하버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지적 전통 위에서 샌델 교수가 수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강의 교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샌델 자신의 입장, 정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굉장히 뭐랄까 학문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그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들,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정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미국 사회가 당면한 사례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선생님들 읽으시면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힘드셨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보니까 저보다 비슷한데요. 그냥 제가 아니면 저보다 이렇게 위에 선배님이신들이고 한데, 저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 공부했던 방식들은 주입식이고 암기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라면줄을 긁으면서 읽었어요. 라면줄 딱 긋고 외울 게 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우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이건 명언이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된다. 혹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 엄두는 잘 못 내요. 그죠? 특히나 우리 사회는 또 유교 사회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진리보담도 예절이 앞서는 사회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기가 옳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저 자식 개념 없는 놈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적당히 어른한테 뭐라고 어른이 딱 말씀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뭐 이렇게 나가야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했다가는지 사문 난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속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를 전개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문화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아마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때문에 읽어보고 싶은데 왜 이야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까 하는 데서 느끼는 1차적인 부담은 바로 우리가 자유롭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샌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한마디 받아 적어야 되겠는데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샌델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징집제가 오를까? 아니면 모병제가 오를까? 모병제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카네기가 말이야 돈 주고 애들을 갖다가 지 대신 군대에 보냈다는데 이래도 될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천하의 나쁜 놈 딱 이렇게 하고 쉽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카네기 나름대로 일리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그야말로 비판적 사고를 이 책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쉽지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양의 규범윤리 이론들은 여러 가지 서양적인 전통을 거치면서 크게 세 가지 규범윤리 이론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공리주의는 벤담부터 시작해서 존 스튜어트 밀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는 혹은 다른 데서 공부할 때 밀은 천박한 공리주의고 죄송합니다. 벤담은 천박한 양적 공리주의고 밀은 그 양과 질을 나눠 가지고 고급의 쾌락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우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돼야 되죠?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계산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질을 고급과 저급으로 나누면은 이 둘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주요한 흐름은 언제나 벤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전통은 벤담적인 공리주의고요. 특히나 벤담적인 공리주의는 오늘날 복지국가 이론에 아주 그 이론적인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롤즈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 노예제조차도 최대 행복만 가지고 온다면 한두 놈 고통받는 놈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사회적 유익을 가지고 온다면 공리주의는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인권과 개인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도덕 철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철학의 기초로서는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롤즈가 하는 이야기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그래서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가지고 올 것인지 요 둘을 결합시켜서 롤즈는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의론을 Justice as Fairness, 공정으로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분이 공정한 사회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따오셨을 거 아니 창조적이시니까 뭐 어쨌건 그래서 공정성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롤즈는 공리주의에 맞서 가지고 개인의 자유는 강조하면서 개인의 인권은 강조했지만은요. 그래서 요와 같은 입장을 공리주의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의무론적인 윤리설이다 혹은 규범적 윤리설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자유선택의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유선택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한국에 대한
긍지는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들이 선택하셨습니까? 한국에 난 거? 아니죠. 아니잖아요. 난 운명적으로 그냥 난 거예요.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 가지고는 내 삶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현재 무엇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나의 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이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는데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도 가고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시집가서 고생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롤즈한테서 놓친 것이 뭐냐. 개인의 선택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자신이 놓여있는 공동체적인 맥락들, 그죠? 우리 이 한국적인 맥락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을 롤즈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줬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요 점을 샌들이 짚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한 인간의 정체성과 한 인간의 자유와 한 사회의 정의를 이야기하자면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그 개인이 공동체에서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된다. 그러면서 샌델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동체주의는요 유감스럽게도 굉장히 보수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가 막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만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의 규칙을 따라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마땅하게 얘기해 줄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샌델 자신이 롤즈와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는데 공동체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로 자기가 찍히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샌델은 자신을 공화주의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나중에 또 선생님들하고 다른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현대 영미 정치 철학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정치 이론입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오히려 옛날에 공화당 이런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공화당에서 그분들이 이름을 따오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헌정사에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공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를 찾아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게 있지만은 적어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살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윤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리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결과주의, 최대 행복의 원리, 그 다음에 자유선택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입장, 세 번째는요. 이 입장은 완전히 죽었는 것 같았는데 바로 공동체주의자들이 들고 나오면서 다시 살아난 건데요. 바로 덕윤리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윤리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자, 여기에 굉장히 좋은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누가 가져야 될까요? 누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바이올린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할까요? 그만한 연주 실력이 되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우리 경매 붙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 붙이면은 돈 많은 놈이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바이올린으로서의 가치는 부잣집에 가가지고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바이올린이 가장 잘 자기 재주를 발휘하는 건 뭐죠?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것이 최대로 아름다운 음악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바이올린이 이러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각자 타고난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사회 전체를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내 하기 싫은 일 막 끌려서 해야 되겠죠? 근데 아니면은 내 멋대로 내 선택을 하고 이러면은 그럼 내 멋대로 내 선택이니까 제가 막 하루에 담배 30갑씩 피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폐암 바로 걸리겠죠? 이건 자기 모순적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이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래의 목적을 잘 실현해 주는 거다. 이게 윤리학이 진짜로 해야 될 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덕윤리설이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굉장히 제가 처음 뵀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어떤 분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풋글씨를 아주 잘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재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다음에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이 유득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성격은 괴팍한데 능력은 있고 그래서 이 복잡한 현대 사회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만남은 언제나 파편화된 만남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딱 보시고 오늘 괜히 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글마 그래도 걔안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인간성이 더러운 건지 아니면 괜찮은 인간인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근대 사회가 되면서 칸트 이후에 우리 만남은 아주 파편화되고 분절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단절돼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냥 도덕 법칙에 맞게 행동을 하는가 세금은 제대로 냈는가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흔히 하는 이야기로 행동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마가 참 괜찮은 인간인데 어쩌다가 저런 실수를 할까? 그러니까 한 번 딱 실수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꼬인 사람들도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굉장히 잘 살아온 사람. 근데 법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사람은 범법을 했는 그 행위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때문에 칸트 이후에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공리주의자도 롤즈 혹은 칸트주의자들도 다 행동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대 들어서 그렇게 되면서 뭐 여러분들 실존주의 겪고 많은 인간들이 서로를 만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의 인간됨을 보고 싶어하는 거였거든요. 이런 문화적 맥락이 함께 되면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단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옳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설령 요 순간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봤을 때 이게 인생에서 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바로 인생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자 하는 거죠. 자, 이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이 정말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점 중에 한 가지는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인생의 궁극적 목적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샌델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좋은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근데 선생님들 좋은 삶이라는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 받죠? 딱 받는 느낌이 난 좋은 삶 살고 싶어 이러면은 자식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죠? 혹은 이기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 속에 깔려 있는 거는 그래 니나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느낌들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샌델은 이 책에서 정말로 한 개인이 좋은 삶을 살아가자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뿐만 단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쫓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의에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 좋은 삶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정의에 따라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요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때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좋은 일,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어떤 기질들, 성향들을 개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샌델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좋은 성품들을, 좋은 덕목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기왕에 샌델이 거기까지 나갔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삶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본다면은 어떤 종교에서는 성불하는 게 좋은 삶이고 어떤 종교에서는 구원받는 게 좋은 삶이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좋은 삶의 유형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전에 제가 텔레비전 봤더니만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기 태백산 위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외계인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대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는 외계인을 막기 위한 우주 정거장 건설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고 그게 곧 좋은 삶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할머니 왜 저카노 이렇게 보이지만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는 좋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때로는 정말로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상충하고 죽일 듯이 적대적으로 돼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롤즈 같은 사람은 정치적 영역에서 각자가 믿는 종교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좀 끄집어들이지 말자. 이러면 계속 논쟁만 생기지 않느냐. 근데 샌델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위선적으로 된다. 뭔가 정치판에 와가지고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치적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면은 설령 당장의 어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면에 내걸고 한번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보자.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삶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외면함으로써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샌델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롤즈보다 한 발 더 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적 과정을 풍성하게 하고
어떤 정의의 문제들을 갖다가 훨씬 더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논의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샌델은 이 책에서만큼은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이고요.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은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최고의 대학이자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데리고 정의를 얘기한다면은 현재 정의는 한 국가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정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만 하더라도 요즘 정치 지형도를 가지고 신중세 시대라고 이끌어지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가령 논쟁 많이 있었던 것,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미군 기지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국제 역학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 정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허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생들을 놓고 하는 강좌에서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미국이 맡고 있는 역할과 미국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정의가 때로는 훼손되었다든지 또 1945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야기하고 전쟁을 수행한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강의 교재라고 하는 점에서 좀 우리가 유보해가지고 봐주고 싶기는 한데 그러나 굉장히 많은 아쉬움은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존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타자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 가치에 대해서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공론의 장에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샌델의 책을 보면서 귀로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참 책이 재미도 있으면서 어렵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근데 사례가 나올 때는 재밌네라고 쉽게 여겨지는데 철학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면 이제 어렵네 해가지고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책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30만 부 이상이 팔렸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샌들 교수 와가지고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보니까는 샌들 교수한테 왜 당시 이렇게 한국에서 뜨겁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그 샌들 교수님이 내가 물어보고 싶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이게 요즘 시기에 이게 이런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질문이 훌륭하신데요. 우문현답이 아니라 현문우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는 우리 문화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쨌건 간에 실리보다는 명분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전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를테면은 이를테면 유교적 전통이 지금 훼손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아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이를테면 우리 사회가
왜 뭐 신자유주의다 아니면은 뭐 창조적 실용주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공정한 사회를 함께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하면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면은 뭔가 곤란하겠다고 하는 이 부담들이 우리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의 영역 속에서 그냥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정당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지난 80년대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도도한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 주축이 되고 있는 30대, 40대, 50대, 뭐 진화한 386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져서 정의의 문제에 약간은 자기가 유보돼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들 이거는 굉장하다고 생각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역설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 들었는데 우리 사회에 그 약간의 아주 약간의 좀 더 깎겠습니다. 아주 약간의 지적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특히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다고 하니까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지적 허영이라는 말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 중에서 책 쓴 사람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하버드 대학교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명문대학의 명강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집착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의롭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 그 다음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많은 정치적 격변들을 겪으면서 현재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어떤 생존의 문제들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서 대중들의 어떤 하나의 반향일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 안에 어떤 도도히 흐르고 있는 정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아직도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는 논술에서 이 책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작용하지 싶습니다. 예. 아마 뭐 더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추정입니다. 제가 무슨 경험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스티스라는 책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타이틀을 번역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자 지금부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예. 이게 거기는 정의에 대한 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이게 정의란 무엇이냐, 야, 정의롭게 살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 지금부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타이틀이 그렇게 달고 나왔어요. 어떤 이유예요? 정확한 제목은 Justice was the right thing to do. 그죠? 그죠? 근데 아마 제가 인종적인 편견을 보이는 발언을 서슴없이 그냥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정의란 뭐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제가 일본 책은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도 이 책이 이 전공을 하고 있는 학자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전문 번역자에 의해서 이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 번역자한테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이 전공하는 학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표현 하나하나의 완결성 때문에
한 2, 3년 끌잖아요. 그죠? 2, 3년이라도 뭐 제가 지금 계약하고 아직도 원고 안 넘긴 게 한 5년쯤 된 게 있는데 아마 굉장히 시간이 오래 끌고, 또 한 가지는 한자 어투에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책은 굉장히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분한테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마 제목을 카피 다은 거는 보다 더 독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히려 시장성을 위해서 뭐 충분히 용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책을 내시기 전에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전공학자들한테 한번 원고를 읽혀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그 명백한 어떤 오역이 있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바로잡으면은 훨씬 더 이 책의 완결도가 높아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정말로 독서 대중들한테 아주 편하게 잘 다가갈 수 있게끔 번역한 분한테는 정말 그 전공학자로서 정말 고마움을 느껴요. 예. 저도 질문 하나 네. 드리고요. 우리 80년대 이제 가장 저희가 볼 때 정의롭지 못한 당이 민주정의당이라는 이제 정의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동양 역사 전체에서 사실은 맹자를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떤 정의와 명분을 뭔가 이렇게 선점하고 정치 세력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 명장이 있고, 그것은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미덕 내지는 공동선, 좋은 삶으로서의 정의, 이런 전통이 주로 이제 지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입장에 굉장히 공감은 하지만, 공리주의로서의 정의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개인적 선택을 통한 정의라든가, 이런 논의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방식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면 정의의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선으로서 믿음으로서의 그 정의를 이야기하면 정의의 정도가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어쩌면 제 인생을 걸고 있는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 답변은 두 가지 형태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모범 답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모범적인 답변은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개인의 자유의 선택이 가장 보장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공동선을 지향하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철학자들이 이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에 이름조차 금명하기 싫은 어떤 모 정당들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렇게 시대마다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대에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강조되어야 되는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에서는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가 유린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사회 전체의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대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시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사회는 지금서 어떤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인가. 제가 우리 사회를 전체 하나로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라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롤저 이제 그 제자 그룹 중에 윌 킴리카라고 캐나다 학자인데요. 이제 그 다문화주의 운동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그 탁월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그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를 가장 이 세계에서 동질적 사회다. 다른 사회는 굉장히 이질화되어 있고 다원화되어 있는데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는 굉장히 그 동질적 사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양반을 한테 찾아갔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그날 또 이제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다문화주의 운동하는데 이렇게 아주 동질적 사회에서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보고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겉으로 볼 때는 단일 민족 국가이고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동질적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안에 들어오면은 종교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훨씬 더 이질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질화되어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악성에 이질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은 왜 차이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야, 다 우리 편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지금 일부에 아직도 많은 그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을,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합리성 이후 이거를 이야기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근대화가 덜 됐다, 계몽이 덜 됐다,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냥 아주 모범적인 답변을 드리면은 우리 사회 전체를 두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구체적으로 한번 찍어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럴 때로는 그 구체적으로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서는 공동선이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들마다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의라는 문제를 굉장히 넓게 얘기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의의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저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강조해야 되는 것 못지않게 지금은 공동선을 회복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가지고 공동의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공원을 나의 공원, 우리의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즐기고 오면 되는 것 같고,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다 외국들 많이 가보시고 했겠지만은 그 사람들, 특히 아까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 사람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공동체의 것을 자기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함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제시대,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사고방식들 중에 하나는 형제조차도, 우리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형제조차도 서로 총뿌리를 겨눴잖아요. 그러면서 형제조차도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보면은 학생들이 어쨌든지 간에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상대편을 짓눌러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 조금 이제 옆길로 많이 나가는데요, 학생들한테 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는 학점으로 여러분들이 짓눌러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손을 맞잡고 가야 될 동지다. 고맙습니다.